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 탈출기 세 번째, 빚이 없어야 빛이 보인다. 이제 세 번째, 개인 파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개인 파산 신청 요건, 비용, 절차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빚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탕감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도덕적 해이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것은 적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을 하는 건데, 개인 파산은 이 회생제도하고는 달리 원래는 파산이, 도산제도 안에는 회생 플러스 파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산이 원래는 본류적인 겁니다. 파산이 먼저예요, 회생보다는. 근데 이제 개인 파산은 신청 요건이 이제 부채 초과,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거죠. 채무가 많은 거죠. 그 다음 지급불능. 뭐냐면 이제 이제 채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못 갚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갚을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반복적으로 못 갚는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급정지.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를 부도내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예요. 영시적, 묵시적, 나 돈 못 갚겠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지급정지를 뭐 은행에서 거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설명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일단은 신청 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신청 채무자 본인 포함 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 숫자가 정해지면 최저 생계비가 정해지거든요. 1인 가구일 때는, 배우자는 뺍니다. 1인 가구는 뭐 124만 6천원, 2인 가구는 207만 4천원, 3인 가구는 266만원, 4인 가구는 324만원, 뭐 이렇습니다. 소득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 신청하려면. 법정 최저 생계비 쓰고 나면은 뭐 채권자들한테 갚을 수 있는 남는 돈이 없는 거죠. 넉자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이나 뭐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득활동을 당분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개인 파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의 상한액이 없어요. 300억이어도 개인 파산할 수 있고, 10억이어도 할 수 있고, 1억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채무를 뭐 1억 지면 이거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박따박 모아갖고 뭐 이거를 원금까지 변제해서 완제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는 단리가 아니라 복리잖아요. 복리.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뭐 안 오르는 게 성적하고 남편 봉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채무의 증가 속도 대비 소득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따라간다 하더라도 똔똔이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파산하는 건데, 개인 파산은 변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압류 금지 재산 또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된 거, 채무자 재산으로 요거는 인정해 줄게. 왜냐면 채무자는 사람, 자연인이니까 의식주 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중에 얼마, 뭐 서울은 5,500, 수도권은 4,800, 지방은 뭐 얼마? 뭐 2,800, 2,50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재산들 지켜주고, 그 다음에 생필품들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채권자들의 변제나 배당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요거를 이제 내다 팔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인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이제 개인이 팔았다면 적정 시세에 팔았어야 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위가 있거든요. 같은 순위는 또 공평한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뭐 가족한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취소가 됩니다. 취소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토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전 신청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은 예납금이 이제 30만 원인데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나 액수에 따라서 4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가 한번 뭐 5, 60억 되면은 뭐 150만 원, 100만 원 이럴 수도 있고, 300억, 200억이면 뭐 또 250만 원, 3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건 채무 액수나 자산의 종류나 채권자 숫자나 이런 거 다 틀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이제 채권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4,300만 원까지 개인 파산인데, 예납금 4,300만 원까지 나온 사건들도 있습니다. 인지대는 2,000원인데 전자소송하면 1,800원, 200원 줄일 수가 있고요. 송달료는 이제 채권자 숫자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개인 파산 신청할 때 면책 복권 신청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5명이면 28만 6천원, 10명이면 46만 8천원, 15명이면 65만원, 20명이면 83만 2천원. 뭐 이거는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 다 어느 법원이든 동일하게 계산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하고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신청할 때 내고, 예납금은 신청 이후에 이제 예납 명령이 떨어지면은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미리 사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계좌에 채무가 있는 계좌에 넣어놓지 마시고 빼놨다가 법원에서 내라고 할 때 내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이게 이제 면책까지 가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 10개월 또는 뭐 1년, 뭐 요새는 빨라졌긴 하는데, 기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리거든요. 1년 반 뭐 걸리니까 이제 변호사 보수는 이제 분할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협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내야 될 기간들이 있어요.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들 접수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돈이 얼마가 든다라는 걸 사전에 이제 예상을 해서 준비를 딱 해놓고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는 은행에 넣어놨다가는 거래정지 당하거나 가압류 당하거나 그러면은 못 뺏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 내라고 할 때 내면 되고, 변호사 보수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이제 파산 선고 받으면은 이제 신용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체크카드 쓰고 뭐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해요. 뭐 법정 최저생계비도 써야 되니까. 근데 개인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회생 면책 안 되는 채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세금이 면책이 안 되고 벌금이나 과태료나 추징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누구를 때렸다거나 이렇게 뭐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인정했는데 그걸 면책시켜준다 그러면 그 때린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허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자영업자거나 그랬을 때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뭐 그다음에 신원보증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키는 데 면책 결정 효력이 안 미치게끔 하려고,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은 면책이 또 이런 채권들은 비면책입니다. 왜냐면 채권자 목록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면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애들한테 주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책이 안 돼요. 안 주면 걔네들 못 크잖아요. 그러니까 못 큰다기보다는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기한
그 학자금 대출이 개인 회생에서는 면책이 되는데 개인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학자금 대출도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개인 파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개인 파산 역시도 법원마다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보정 명령 내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을이잖아요.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을은 갑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할 때 그 관할 법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법원은 보정이 세다. 그러면 신청 전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요 법원은 보정이 좀 약하다 하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준비를.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빚이 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상심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적법한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채권자들이 들으시면 돈 떼였는데 돈 떼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돈을 빌려주곤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사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건 면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이게 어느 정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저쪽 맞춰가지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